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원입니다. 자, 우리가 와인과 인문학 이야기를 펼쳐가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은 바로 그리스의 와인편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서양 와인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스가 와인 역사의 문턱이었다고 한다면 바로 본무대는 로마에 의해서 완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와 와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양 역사에서 로마의 역사는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날에까지 많은 부분에서 문화와 사회 그리고 여러 가지 철학적 요소까지 로마가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와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쓴 시오노 나나미 이 작가가 그 책의 서두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로마인들은 여러 가지로 열등한데 어떻게 해서 대제국을 기원전 270년에 우선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기원 전후 BC에서 AD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거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거대한 원을 형성할 정도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그 힘은 바로 로마인들이 묘수가 있었습니다. 자, 로마인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어떤 점에서 약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북쪽의 켈트나 게르만족 남자들에 비해서 로마인들은 키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에서 열세했고요. 또 그리스에 비해서 지성에서도 달렸습니다. 그리고 동쪽의 에트루리아인에 비해서는 기술에서 처졌고 또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사람들에 비해서는 농업기술, 즉 경제력에서도 처졌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어떻게 해서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느냐? 그 힘은 바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그 말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없는, 즉 로마인들의 약점으로 있는 다른 민족에게 장점으로 있는 것들을 로마 사람들은 아주 자유롭게 그리고 탄력적으로 취했습니다. 자신들의 약점 대신에 타 민족의 강점을 대거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민족을 포용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로마의 제국 역사가 바로 와인의 역사하고도 맥락이 닿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펼쳐가겠는데요. 제가 지난 편에서 그리스 심포지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리스의 와인 역사는 바로 로마 쪽으로 포도나무가 이식된 것으로 이제 서유럽으로 본격 교량이 연결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로마 제국으로 연결된 첫 번째 교두보는 바로 옛 로마가 그 이탈리아를 통일할 무렵에 이탈리아 그 반도의 제일 남쪽, 그러니까 발꿈치에 해당된다 그럴까요? 뒷발꿈치. 그리고 바로 앞발 쪽. 그래서 시칠리아 섬과 이탈리아 남부 이쪽으로 그리스의 포도나무가 이식이 됩니다. 물론 그 BC 8세기경부터 로마에서도 이제 포도 경작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경작이 전파된 경로는 바로 그리스였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의 포도주 문화가 로마로 전개됐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대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역사에도 중요하지만 와인에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전쟁인데요.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 이 전쟁 이름 들어봤을 겁니다. 포에니 전쟁이죠. 로마인 이야기에도 아주 상당히 긴 부분에 걸쳐서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포에니는 그 라틴어로 페니키아라는 뜻입니다. 페니키아인과의 싸움. 그게 바로 포에니 전쟁인데요. 포에니 전쟁은 전후 기원전 3세기 중엽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2세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전쟁이 펼쳐졌고 전후 3번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1차는 이제 그 시라큐스, 시칠리아 이쪽에서 일어났고요. 2차 전쟁이 매우 중요한데 이게 바로 여러분 그 유명한 한니발 전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니발 전쟁으로도 불리는 2차 포에니 전쟁인데 한니발은 유명하잖아요. 그 코끼리를 몰고 알프스 산을 넘어서 북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알프스를 넘어서 지금의 로마가 온 데까지 이 진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인들은 후퇴를 하면서 동쪽의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쪽이죠. 그리고 시라큐스 쪽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쟁을 교착 상태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교착 상태가 되니까 한니발은 어쩔 수 없이 철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지금의 그 북아프리카 쪽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로마의 영웅, 그 이름도 유명하죠. 스키피오 장군이라고 등장하는데요. 스키피오 장군은 아프리카누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아프리카라는 이름과 연결되는 건데요. 자, 이 아프리카누스는 바로 후퇴한 한니발을 쫓아가서 지금의 그 북아프리카 쪽인데 자말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한니발을 격침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론 3차 포에니 전쟁은 역시 카르타고에서 로마군이 포에니를 완전히
석권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 세 차례의 전쟁이 로마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 세계 전체를 통일하게 하는 큰 초석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와인 역사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카르타고라는 농업과 경제의 선진국을 정복하고 점령한 데서 비롯됩니다. 카르타고는 농업이 선진국이고요. 또 경제력이 있었는데 로마에서 그때 카르타고의 농업 기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나옵니까? 밀을 대거 생산하고 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로마가 빵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전에는 죽을 먹었어요. 밀이나 이런 잡곡류를 가지고. 그런데 빵을 먹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와인을 마시기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빵과 와인의 하모니, 그게 바로 포에니 전쟁 이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인 문화가 매우 발전하게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로마 사람들이 기원 후 지금 유명한 그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그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고 로마인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폼페이는 바로 로마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있는 이제는 다시 발굴이 된 도시인데요. 당시에 바로 AD 79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난 지 79년 되던 해에 베스비오라는 큰 화산이 대폭발을 일으킵니다. 자, 이 폼페이 화산의 폭발, 베스비오 화산의 폭발은 뭘 가져왔냐 하면 당시 폼페이의 모든 유적을 화산재와 용암이 일거에 덮어버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림을 보면 폼페이에서 화산이 폭발돼서 모든 문명이 일거에 묻힐 때까지 직전에 사람들이 누렸던 문화, 사창가 유학도 나오고요, 음식점도 나오고 공회당도 나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작품은 바로 실제 장면인데 벽화에 디오니소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이 디오니소스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둥근 그 솥자리 같은 파인 공간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 폼페이의 와인 바였습니다. 그곳에 와인을 잔뜩 집어넣어 놓고 사람들에게 와인을 팔던 그 문화가 발굴돼서 그대로 재현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기록을 보면 로마인들이 하루에 평균 0.5리터, 그러니까 지금 와인 한 병이 약 750ml인데 평균이 0.5리터니까 와인 마시는 남녀는 거의 한 병 이상을 마셨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와인 소비가 아주 많았던 것이 로마입니다. 그 와인 소비가 많았던 로마가 일거에 화산이 로마인들이 먹을 2년치의 와인을, 즉 포도주를 매몰시켜 버렸습니다. 와인이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아우성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취한 문화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었는데 와인이 없으니까 군인들에게까지 와인을 공급하던 당시였거든요. 그러던 상황에서 이탈리아 전역에서 이제 포도나무 재배를 막 광대하게 펼쳐나갑니다. 그때 이대로 둬서는 우리가 식량도 없이 어떻게 포도나무 하나만 키울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AD 92년에 로마 황제가 포도나무 경작을 금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와인을 한번 맛보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죠. 중독이 됐으니까요. 포도나무 농사를 금지하는 명령에 칙령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포도나무 재배가 계속됐고 결국은 그로부터 한 150년, 200년 뒤에는 포도나무 재배를 양성화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로 이렇게 봤을 때 로마는 서유럽에서 와인 문화를 본격적으로 정착시킨 대표적인 무대가 됐고 나라가 됐다. 그리고 그 문화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쪽 로마를 거쳐서 로마의 북쪽이 지금은 이제 피에몬테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베네토가 되고요. 그래서 피에몬테를 중심으로 직북으로 올라가면 헝가리, 체코, 폴란드 쪽으로 올라가고요. 45도 북서쪽으로 가면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되고, 그 다음에 정서쪽으로 가면 지금의 남프랑스, 그리고 더 가면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로마의 와인 역사, 로마의 와인 문화는 서유럽 오늘날 와인 종주국들라고 자처하는 와인의 출발점이 됐다. 오리진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로마가 대제국을 건설해서 유럽 역사, 세계 역사에서 한 획을 그었듯이 와인 역시 로마에 의해서 중요한 발전 무대를 갖게 된 거죠. 19세기의 역사학자 랑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 이전의 모든 역사는 로마로 빨려 들어왔다. 즉 로마라는 큰 호수에 다 담겨졌고요.
그 다음에 로마 이후의 모든 역사는 로마라는 큰 호수에서 나갔다. 그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태양력, 미터법 등 수많은 것들, 상수도, 하수도, 건축, 설계, 뭐 사람들의 옷,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로마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와인 책을 쓴 작가 입장에서 저는 이 말로 환치하고 싶습니다. 로마 이전의 모든 와인 역사와 문화는 로마라는 큰 호수로 흘러들어갔고요. 그 로마 이후의 모든 와인의 역사와 문화는 로마라는 호수에서 흘러나갔다. 이 말을 해도 틀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의 와인 이야기 어떻게 들었습니까?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 편에는 이제 본격적인 서유럽 와인 역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독일도 있고요, 프랑스도 있고, 스페인, 포르투갈로 넘어갑니다. 이제부터 전개되는 와인 이야기,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와 와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